네, 이번 순서는 이번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날카롭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이슈 저격 이번 주 주제는 사법농단 그 폐해는 어디까지입니다. 이 이슈 저격해 줄 두 분의 명사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죠?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이신 천정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차가운 거리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를 주장하면서 투쟁해 오신 류병식 광주 진보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농단하면 뭐 최근에 가장 귀에 익은 얘기가 국정농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농단이라는 것도 한자로 써보니까 이게 좀 단어도 어려워요. 예. 언덕농자에 끈을 단자. 그래가지고 뭔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뜻한다고 저도 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법농단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예. 의원이 어떻게 이게 사법농단,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그 법관들을 사법농단이라고 부른 것은 정확하게 아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좀 하도 많은 일이 있는데 네네. 그걸 좀 분석해 보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사법농단의 사례가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네.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의해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지요. 네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 일제 강제 동원을 당했던 분들이 이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달라 하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 네. 그런데 그때 청와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 또 그 당시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재판을 이기게 되면 말하자면 거꾸로 일본 전범 기업이 재판을 지게 되면 한일 관계가 너무 나빠지고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재판을 미루든지 재판을 우리 국민에게 불리하게 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거를 아까 법원 행정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청와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외교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재판을 지게 할 것인가 전략을 논의하고 심지어는 무슨 의견서를 쓰는데 도움도 주고 이것이 우선 그러니까 청와대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 일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재판을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래를 위해서 청와대 시녀가 되기를 자처했어요. 두 번째는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상당히 높은 법관들이 실제 재판을 하고 있는 일선 재판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재판을 하죠. 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그 이후에 지방의원들의 지위에 관해서도 사건들이 있는데 그 재판부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원 행정처 사람들이 가서 알아보고 야 재판 이렇게 해라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 언제까지 미뤄라 재판의 결론은 이렇게 내라 하는 식으로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권력을 풀어두고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블랙리스트란 말은 그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자기들 방침에 어긋나는 판사들을 다 우선 감시하고 거점 법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점 법관이라.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각 어떤 뭐 광주지방법원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지방법원이면 지방법원에 자기 스파이를 하나 심어가지고 그 거점 법관이다. 그럼 네가 거기 그 다른 판사들의 어떻게 하고 있는 생각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찰이죠. 판사를 사찰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 대법원장이나 그 수뇌부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판사가 동료 판사를 사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문서 만들어 놓고 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 이 세 가지 유형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유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알고 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잘 모를 때도 외쳐왔는데 뭐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사법부라는 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사법부 오역 역사 7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은 견제와 감시도 이 체계도 소홀을 하고 이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독재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거기에 시녀 노릇하고 아부 노릇도 했지만은 어느 사이에 그 스스로가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번 사법농단 과정에서도 좀 드러났듯이 이제는 청와대하고 재판을 거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조에 이런 전략을 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를 상대로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또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동향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 어떤 협상에 이런 거래들을 시도했다는 것. 사법농단 또 청와대 얘기 나오고 또 높으신 또 법관 얘기 나오니까 우리의 삶과는 좀 무관한 것 같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엔 별로 영향이 없었던 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투쟁 거래에서 하실 만큼 우리 지역하고도 아주 밀접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관련된 이런 사건도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제동원 그 피해자 소송 건에 개입했던 것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지방의원들 지휘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사법도 농단이 있었던 것. 그 외에도 이제 전국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건이랄지 또 긴급조치. 우리 지역에 특히 긴급조치 또 분들이 많은데 현재 한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만 해도 한 45명 정도가 국가에 의한 이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제징용도 강제징용 피해자도 지난번에 그 10월 30일 날 대법원에 최종 승소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살아계신 이춘식 할아버지인가요? 이거 광주 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광주의 지방법원에 또 대법원에 간 사건도 있고 해서 한 10여 명의 그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광주, 목포, 또 나주 이런 쪽에서 사시다가 일본에 강제징용 끌려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소송 안 한 분이 또 뭐 수천 명, 만 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 광주나 전남에도 직접 우리 문제입니다.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 걸렸고 그래서 4분 중에서 3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까 말 이춘식 한 번만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민행동에는 지금 이 기구가 다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그 한 분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광주에 계셨는데 볼 때 어땠습니까, 우리 대표님?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이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15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 중에 지금 12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현재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대법에 계류 중인데 우리 지역에 이제 특히 근로정신대 그 할머니를 위한 시민 모임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죠. 소송 업무를 같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 건만 해도 지금 3건이 계류 중인데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15년도에 광주 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3년 하고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대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의 청와대와 같이 거래한 이후로 아직까지 대법 판결을 현재 미루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이 그 소송건에 그 관련된 분 중에 지금 양금덕 할머니가 지금 광주에 살아 계시는데, 네, 양금덕 할머니. 네. 애초에는 일본 법원에 일본 전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그때부터 놓고 보면은 현재 24년째 소송 중인데 국내 법원에서는 고법 승소까지 받아놓은 지 3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금 대법 판결이 지금 안 나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재 이런 상태죠. 대부분이 이 소송 과중에 돌아가시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그 건강이 악화돼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치매에 걸리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생애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 한을 다 못 풀고 돌아가신 이런 안타까운 경우.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기고 있는 판결을 오히려 거꾸로 심지어는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고 있는 김앤장하고도 같이 소위 재판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2중 3중에 국가로서는 못할 이런 짓을 한 거라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엊그제 말 그대로 법관들이 탄핵과 관련된 의견을 모아서 이제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게 절차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요. 반대 논리라는 게 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한이므로 법관회의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리의 위반이다. 이런 이제 반대쪽 논리를 주장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게 어떻게 잘못된 일인가는 이미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어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징계받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법관에 대한 제재가 바로 탄핵인 겁니다. 네. 헌법의 65조 1항인데요. 네.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공무원들, 거기에 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관이 그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잘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그 일부 법관들이 네.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렸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것도.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와대 압력받고 어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바꿔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국민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탄핵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할 정도의 사안이지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탄핵국 소추를 해야죠. 탄핵 소추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그게 탄핵할 수 있냐? 틀리냐면 이건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죠. 자, 생생하게 말 들으면 이를테면 아까 대법원의 고위 법관이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 몰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그 재판에 관해서 막 의논하고 전략을 짰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법관이라고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만났다고 그 자체를 가지고 감옥 징역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자기 재판 그 직무에 관해서 같이 그런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으로 아까 사법권 독립 위반으로 그것은 탄핵해야 될 사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이란 제도는 그 재판이나 그 법관의 직무상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것이지 형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물론 지금 재판도 하고 있지만 기소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탄핵 결정이 내렸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임종원의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탄핵에서는 안 된다는 말에 방금 반론으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 기소되기도 전에 이미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소추권, 고유 권한이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별도의 이건 절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법관들은 워낙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해 줘야 되니까 법관 징계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정직 1년인가요? 예, 정직 1년이 최고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파면을 시킬 수가 없어요.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지금 아까 저런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농단에 관여된 재판관이 그중에는 지금 대법원에도 있다고 대법관 중에도 있다고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재판 그냥 하도록 그냥 놔둬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되죠. 그것은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탄핵해야죠. 네, 어떻게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런 탄핵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일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탄핵뿐만이 아니고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유헌 소지가 있다, 상권 분립을 뭐 해친다. 특별재판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등을 위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러는데 그건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도 지금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보더라도 국민적 그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한편으로는 정치 공세 뭐 이런 차원에서 극력 지금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특별법 도입 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탄핵 소추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는 아까 박근혜 탄핵 그 절차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력을 또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소위 그 뭡니까? 약간 상권 분립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오히려 역으로 침해하는 거다. 그렇죠. 그 우리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어가 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탄핵 경험했지만 법관 탄핵 우리나라 지금 없었던 우리나라도 탄핵 기준이 사례가 어떻습니까? 한 두 번쯤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탄핵이 결국 간 건 탄핵이 실제 탄핵이 된 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된 경우가 없고요. 일본이 9명이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7명이 파면 또 탄핵 소추됐는데 사유가 불법 촬영, 성폭력, 스토킹, 개인적 사유라는 이런 문제. 미국도 보면 음주, 조세 포탈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거대한 정치 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재판부에 주어진 어떤 그 요구 조건이라는 게 탄핵이라는 게 그런 개인적 부분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탄핵 사유다라고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것도 우리가 사법부나 우리가 반성해 봐야죠. 네.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동안 법관도 상당한 비위들이 있었습니다. 뭐 뇌물 뭐 비슷하게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이런저런 뭐 그 개인 비위가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체로 사표받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자기 식구 껴안기라든가 판결이 관대해 왔죠. 뭐 우리나라 대부분 권력기관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표나 받고 조용히 해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명백하게 탄핵 절차를 개시해서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국회가 확인하고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야만이 사법부도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과거 아까 말씀하신 그 일제 강제징용 과거 역사가 같고 지금 삶에 우리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거 그분들만의 일부의 아픔 같다 느껴지는 문제지만 결국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그 비판하고 시민들이 나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가 받는 재판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거를 국민들 분노가 높아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기각해버린
한달지 시간을 끌면서 네. 자료를 파기하도록 그리고 범죄 그 은닉을 방조하는 뭐 이런 거랄지 이게 제 식구를 감싸고 그냥 대충 어영부영 넘겨버리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네. 내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어떻게 묻고 존경하는 그동안의 재판장이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소위 정말 비난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추억스러운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분노들이 꽤 높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불신을 해소하는 이런 과정 없이는 사법부의 명예 또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거는 정말 회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와대 신여가 돼서 그 지시 받아가지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고 할 수 있는 판사라면 네. 자기 개인 사적 이익으로 어디 뭐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네. 누가 뭐 이제 이권 주니까 그거 살금 먹고 재판 결과 바꿔버리고 안 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사법농단을 제대로 바로 잡는 일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른 다른 공무원도 썩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법관이라는 것은 사형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독립을 유지해야 될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신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네. 이 탄핵 아니고서는 아까 징계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해임도. 네. 해임이라. 그러니까 이 경우만큼은 반드시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드러난 게 공소장에 드러난 게 사실이라면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협조했던 모습이라면 경제 권력, 금권에 어땠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자기 개인적 이득과 관련된 일에 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끊임없는 불신에 이어지고 그게 곧 시민의 삶. 또 한편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중에 일부는 내 재판도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신까지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랜 시간 말씀 나눴는데요. 이런 그 사법농단에 관련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올 연내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소환을 해서 수사를 이제 완성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요. 네. 검찰에 의해서 그 수사가 충실하게 됐다 할지라도 네.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사법농단에 관련된 그 재판장 또는 판사들이 여전히 그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따라서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랄지 뭐 공정한 이런 재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특별 재판부를 도입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특별법을 지금 추진 중인데 반드시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어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된다. 그를 통해서 이게 청산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법농단 피해로 인한 그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1, 2심에서 회사 측이 부당한 해고다, 부당한 정리해고다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에서 이걸 판결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달리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쨌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구제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절차도 특별법을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정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개혁,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판사가 한 2,9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한 5,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고 법조계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제도적인 사법 개혁에 대한 이런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이봉식 대표께서 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제 문제된 사람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잘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가 돼 있고 앞으로 또 상당히 고위 법관들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사법부에서 법관들이 재판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법을 만들자 하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건 국회에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농단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거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건들이 만일에 앞으로 그 담당 법관이 뭐 직무에 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정 판결이 앞으로 난다면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재판을 새로 할 수 있는데 그 확정 판결까지 안 가는 사건이라면 재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내린 재판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그것도 특별법을 만들자 뭐 등등의 논의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하여튼 어려운 문제여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그것을 떠나서 아마 그런 법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반대를 뚫고 입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번에 사법농단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택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그래서 개개의 법관의 인사도 다 그분 마음대로 하고 뭐 그분을 승진시키고 대법관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 인사권이나 행정권을 가지고 이 많은 법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돼 있는 이 체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이번에 폐지하고 뭐 사법행정위원회라든가요, 뭐 이런 걸 위원회를 만들자는 안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자체의 개혁 이것을 좀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될 과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사사로운 이득을 두고 거래하고 부당한 재판을 한다면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곳이 없겠죠.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법개혁의 출발이 사법부가 다시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남권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ke a number